북한이 거의 유일하게 잘한 일이라고 칭찬받는 친일파 척결. 얘네는 다른 건 다 지랄했어도 친일파 척결은 잘했지.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북한이 실제로 친일파 척결을 잘했을까요? 북한이라는 곳은 믿을 수가 없다 보니 이 사실에 대해 한번 살펴봤는데 뭐라? 친일파가 아주 당당하게 북한 서열 10위를 차지하고 있네. 이게 알고 보니까 친일파를 청산한다 해놓고 친일파든 친일파가 아니든 김일성만 따랐다면 청산 대상이 아니었단 거야. 이 말을 반대로 해보면 자신을 따르지 않는 이들은 누구라도 숙청 대상이 된다는 거였죠. 그런데 이 숙청 대상에는 다름 아닌 독립운동가들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거든요. 실제로 김일성은 자신의 권력에 위협이 되는 이들이라면 나라를 위해 맞서 싸운 독립운동가라고 해도 대뜸 친일파로 몰아가면서 숙청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독재체제를 확실하게 굳히게 되면서 지금의 북한이 되었다고 하는데, 자 그럼 오늘의 1급 비밀. 내래 말 안 듣는 갓나들 싹 다 조져버리겠어. 북한에 남은 독립운동가들은 어떻게 됐을까 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그렇게 바라고 또 바라던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1910년 한일 병합조약으로 우리나라의 통치권을 빼앗긴 이후 드디어 일제로부터 독립하게 된 거였죠. 하지만 독립이 되었다고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는데요. 왜냐?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낸 독립이 아니었단 거야. 우리나라는 미국의 핵공격을 버티지 못한 일본이 항복하면서 독립을 하게 된 거였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는 완전한 독립을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38선을 기준으로 남쪽에는 미국, 북쪽에는 소련이 들어서게 된 거죠. 소련은 미국이 들어선 한반도 남쪽까지 공선화하고 싶어 했고 자기 말을 잘 들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선택된 사람이 누구냐? 이래 내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유일한 주석 김일성이야. 네, 다름 아닌 김일성이었죠. 당시 김일성이란 이름은 한반도 내부에서 그렇게 크게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1930년대까지는 만주에 있는 공산주의 집단 중에서도 아주 작은 집단에 속해 있었고 1940년대부터 1945년까지 소련군으로 활동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런 점이 오히려 소련이 김일성을 밀어주는 계기가 됩니다. 이미 소련군 소속으로 활동했던 전적도 있고 잘 알려지지도 않은 놈을 밀어주면 고마워서라도 말을 잘 듣겠지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이렇게 소련의 든든한 지지를 받으며 성장한 김일성은 당시 국민들이 가장 원하고 있던 일을 처리합니다. 바로 친일파 청산. 내래 친일하던 갓나들을 싹 다 조져버려야겠어. 그러면 국민들도 나를 찬양하지 않겠어? 역시 현명하십니다. 당장 가서 그 종간 나세리들을 다 조져버리겠습니다. 그래 아주 좋아. 자 그래도 나 김일성이를 따르겠다고 말한 놈들은 잠깐 놔둬. 에? 그 소리들은 왜 놔두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런들 중에서도 쓸만한 놈이 있지 않겠어? 내래 일단 보고 결정하겠어. 뭐 이런 식으로 김일성은 친일파를 척결하기 시작하는데요. 일단 당시 일본에 붙어서 친일하던 사람들은 나라 팔아먹은 대가로 다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북한은 공산주의를 내세우고 있었죠.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공유재산제도를 실현해서 빈부격차를 없애겠다, 뭐 이런 사상이잖아요. 김일성은 공산주의를 실현하는 동시에 친일파 청산에 들어갑니다. 토지개혁을 진행하거나 민족 반역자들이 소유했던 주요 산업을 국유화해서 친일파의 경제적 기반을 전부 없애버린 거였죠. 그리고 친일파들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박탈해서 정치 진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해버렸습니다. 에? 뭐야? 김일성이 리얼로드가 친일파들을 청산했다고? 도저히 안 믿기는데?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물론 김일성이 친일파를 청산하겠다 라면서 저런 짓들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친일파를 청산했냐고 물어보신다면 네 라고 대답하기는 어렵다고 하죠. 아니 김일성은 필요에 따라서 친일파를 등용하기도 했다는 거야. 실제로 김일성 정권의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던 사람 중에서 친일파 출신들이 많이 있다고 하죠. 우선 장원근은 북조선인민위원회의 사법부장 자리에 올랐던 사람으로 무려 북한에서 서열 10위를 차지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장원근은 일제강점기에 중추원 참의로 근무했다고 하는. 아니 일제강점기에 중추원이라고 하면 그냥 죄다 친일파라고 봐도 무방한 친일파들의 파티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참이라고 하면 거기서도 고위직 관료였죠. 이 말은 즉 앞으로 그러고 뒤로 그러고 백덤블링 하면서 봐도 빼박 친일파란 거지. 그런 사람이 북한 서열 10위에 자리 잡고 있을 정도로 김일성은 말로만 친일파를 청산하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것은 김일성은 친일파 청산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적도 있다는 거야. 오마이갓. 다름 아닌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썼던 독립운동가들을 처단하는 것에 이용했단 거죠. 아니 친일파는 제대로 청산하지 않았으면서 독립운동가를 처단했다고?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김일성이 독립운동가를 처단한 것은 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김일성이 북한에서 흔들림 없이 편안한 최고 권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북한 내에서 김일성이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어야 하는데 다른 독립운동가들이 있으면 위협이 된다는 거였죠. 실제로 초기에 북한은 김일성이 왕, 아니 신이나 다름없는 곳이 아니었는데요. 소련파, 연안파, 국내파, 갑산파, 만주파 등 다양한 공산주의 파벌이 함께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은 권력 기반을 단단하게 만들 필요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 독립운동가를 친일파로 몰아가 처단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처단한 대표적인 인물로 조만식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만식은 일제강점기 당시 1919년에는 3.1운동에 참가했고 1922년에는 조선물상 장려회를 조직해서 물산 장려운동을 벌이는 등 독립운동을 펼쳤던 사람이죠. 그리고 광복 직후 평안남도 건국준비위원회 위원장이 되어 활동했습니다. 이후 조선민주당을 창당해서 당수가 된 후에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반탁운동을
활동을 하기 시작했죠. 신탁통치란 국제연합 감독하에 시정국이 일정지역에 대하여 실시하는 특수 통치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나라를 다른 나라가 대신 통치한다라는 건데, 이에 반면 북한의 주요 세력들은 신탁통치에 찬성하는 입장이었죠. 이렇게 조만식은 공산주의자도 아니고 독립운동가로 활동하면서 이름도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이건 김일성 입장에서도 껄끄럽지만 소련 입장에도 매우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야. 결국 1946년 1월 5일 조만식은 소련군에 의해 친일파란 혐의로 고려 호텔에 갇히게 됩니다. 이후 조만식은 6.25 전쟁 중에 북한에 의해 총살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친일파로 몰아가서 죽이려면 뭔가 증거라도 있어야 하잖아. 나중에 북한 쪽에서 이게 친일 행위의 증거다 라고 내민 것이 있긴 해. 근데 진짜로 조만식이 친일을 했다고? 아니 뭐 증거라도 있어야 믿든가 하지. 야, 지금 내 말이 틀렸다는 거야? 이 새끼 수상한데. 혹시 너도 친일파 아니야? 아니 그런 말이 아니라 당연히 믿지. 난 믿는데 그 혹시나 못 믿는 사람이 있을까봐 그런 거지. 참 그래 보여줄게. 이거 봐 이거. 조만식이 일본을 위해 전쟁에 참여하라고 했다니까? 뭐 이렇게 북한이 내민 것은 1943년 11월 16일 조선총독부의 기관지인 매일신보에 조만식이 썼다고 하는 글이었죠. 그 내용은 젊은 청년 학생들이 일본군으로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독려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조만식이 진짜 친일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지만 이 글을 조만식이 썼을 가능성은 적다고 하는데요. 뭐 김일성조차도 나중에 자신의 회고록에서 그것이 진짜 조만식이 썼는지 일제가 조작한 건지 알 수 없다라고 말할 정도니까. 이렇게 김일성은 독립운동가를 친일파로 몰아서 쓱싹해버렸는데, 모든 독립운동가를 친일파로 몰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일성은 완벽한 1인 지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세력을 처리하기 시작하죠. 먼저 김원봉은 의열단 조선의용대를 이끌며 항일 무장투쟁을 주도한 인물인데요. 그는 1948년 김구와 함께 남북협상에 참여하면서 북한으로 간 뒤 그대로 북한에 남게 됩니다. 이후 김원봉은 1948년 9월 9일 국가검열상에 임명되고 1952년 5월에는 내각노동상, 1957년 8월에는 최고인민회의 제2기 대의원,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죠. 그러나 김원봉은 김일성에게 충성하는 인물은 아니야. 오히려 김일성의 자리를 위협하는 정적일 뿐이었죠. 1958년 10월 김일성은 김원봉을 반국가적 반혁명적인 일을 꾸몄다라면서 김원봉을 끌어내립니다. 이후 김원봉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다고 알려져 있죠. 아니 죄다 숙청당하기만 하네. 북한 독립운동가들은 김일성에게 다 처단당한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물론 모든 독립운동가를 숙청한 것은 아니고 실제로 독립운동가에 대한 대우도 있었다고 하죠. 하지만 김일성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대우를 받았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안 들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북한에서 대우받는 독립운동가들은 김일성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김책. 김책은 북만주 일대에서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했고 1944년 1월에는 동북 항일연군 교도르라는 독립운동단체에 합류해서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죠. 이후 1945년 7월에 김일성과 함께 조선공작단을 만드는데요. 조선공작단은 조선의 해방사업과 단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만든 단체였습니다. 그리고 1945년 9월 19일 김일성과 함께 원산항을 통해 귀국하죠. 이 말은 즉 해방 전부터 김일성과 같은 뜻을 가지고 함께 온 사람이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김책은 1948년 9월 북한에서 내각의 부수상이라는 자리에 앉게 됩니다. 이때 내각 수상 자리에 앉은 사람이 다름 아닌 김일성이니 부수상이라는 직책을 차지한 김책은 북한에서 두 번째로 높은 자리에 있던 거지. 그러나 김책은 1951년 1월 31일에 사망하고 마는데요. 김일성은 김책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 함경북도의 도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우리 김책 동무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구만. 그래 동무를 잊지 않겠어. 김책 동무를 위해 도시 이름을 김책으로 정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뭐? 그래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이야. 뭐 괜찮은 걸 있나? 제가 봤을 때는 학성이랑 성진 두 곳을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그거 좋구만. 당장 시행하지. 뭐 이런 식으로 학성군은 김책군, 성진씨는 김책씨가 되었죠. 아니 자기랑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은 친일파로 몰아 처단하더니 자신에게 충성하던 사람은 도시의 이름을 박아버릴 만큼 대우를 해줬다는 거야. 이렇게 북한은 김일성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에게만 대우를 해주고 김일성에게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처단해버렸죠. 이후에도 김일성과 함께한 독립운동가들은 혁명투사로 지정되어 그 후손들까지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연금 종류만 해도 공로자연금, 연로연금, 노동력 상실연금, 유가족연금 등 엄청나게 많다는 거지. 그리고 혁명투사와 그 가족을 위한 전용 병원까지 설치해서 운영 중이라고 하죠. 심지어 그 후손들까지 북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김책의 아들 김국태는 2013년 12월 13일에 사망할 때까지 당 중앙위 검열위원장으로 활동했죠. 김일성은 이런 식으로 자신을 따르는 사람은 자신의 곁에 남겨두고 자신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숙청하면서 독재체제를 확립하게 되었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김정일, 김정은에게 권력이 세습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죠. 자신의 권력을 위해 독립운동가를 숙청하다니 참 슬픈 역사인 것 같네요. 자 그럼 김일성이 독재를 위해 어떤 일을 해왔는지 알게 되면서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담은 서류 1급 비밀 파일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